손흥민은 경기 후에 아마존 프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길 만한 자격이 더 있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졌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선수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대 0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일찍 앞서 나가면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와 뛰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게 패배의 원인이다. 경기를 결정지을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플레이가 필요하다. 공격진 선수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다소 맥이 빠진 채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실점을 득점보다 많이 해서 패배를 한 건데 손흥민은 자신을 포함한 공격진에게 책임을 돌렸죠. 엔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골문 앞에서 확실하게 상대팀을 끝낼 수 있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마치 볼이 저절로 골문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여기는 듯한데 그럴 리가 없다. 골을 넣으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역시나 공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공격진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전반전 공격진은 손흥민, 존슨, 클루셉스키의 로셀소, 우도기, 포로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출전해서 볼을 연계해주는 패스 말고는 동료들에게 슈팅하라는 패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체 슈팅 딱 하나, 그것도 홀로 무리한 슈팅까지 했을까요? 토트넘은 각각 전반전 13개, 후반전 10개로 총 23개 슈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왼쪽 윙어로 출전한 브레넌 존슨 5개,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페드로 포로 5개입니다. 클루셉 누무스키는 나중에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한 경기 가장 많은 슈팅을 쐈습니다. 포로는 공격수와도 가까운 선수고 팀 내에서도 킥력은 우수하다는 평가의 선수니까 두 선수 슈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분명 저는 이렇게까지 슈팅 남발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 타이밍이 하필 히샬리송이 복귀한 후였습니다. 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주전으로 몇 경기 출전하면서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히샬리송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 아닐까 추측됩니다. 존슨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올렸던 선수입니다. 혼자 남발했던 슈팅이 통하지 않자 이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려고 했지만 이젠 번번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풋몹에서 상당히 고평점을 받았습니다. 풋몹은 존슨 7.4점, 손흥민은 7.2점을 줬는데 존슨의 슛 5개 중에 2개만 유효슈팅일 뿐 2개는 골대 밖으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남은 1개는 상대 수비 몸에 맞았고요. 그 5개 슈팅을 합친 기대 득점 값은 겨우 0.38로 40%도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 존슨에게 평점 4점으로 낮은 평점을 주면서 전반전에는 좋은 위치로 몇 번 들어갔지만 마무리가 약했다. 후반에는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했지만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교체됐다라면서 존슨의 마무리 능력이 아쉬웠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로셀소도 전반전에 슈팅 3개였는데 유효 슈팅은 딱 1개뿐이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골 욕심이 났나봐요. 그런데 이번 경기 맡은 보직은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줘야 할 포지션에서 패스보다 슈팅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이래서 주전이 못됐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솔직히 들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메디슨이나 벤탄쿠르 같이 중원에서 전체적인 볼 흐름을 도와주는 선수가 없는 게 토트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안 가요. 이번 웨스트햄전 패스맵을 보면 나오는데 6번 호이벨에게는 패스가 많이 가는데 막상 거기서부터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는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날개였던 22번 존슨과 21번 클루셉스키도 손흥민 쪽으로 보낸 패스가 없고요. 벌써 여러 번 말했지만 토트넘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따져도 마무리 능력은 손흥민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 수준인데 도대체 왜 손흥민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자기들이 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앞서 킥력이 좋다고 말한 포로도 슛 5개 중에 유효 슈팅은 단 1개고 수비수 몸에 맞는 게 2개, 또 다른 2개는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엔지 감독이 말한 공격의 문제점이겠죠. 손흥민이 연속골을 넣을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 정해진 패턴으로 골을 넣는 듯 했습니다. 이선 공격진들이 측면에 돌파를 하면서 가운데 있는 손흥민에게 컷백으로 패스를 하면 그걸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토트넘의 득점 장면에서는 이런 만들어가는 득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 장면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는 득점이었고 특히 아스톤 빌라전 옵사이드 장면의 경우에 손흥민의 침투가 너무 섣불렀다기보다는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패스가 한 박자 늦어서 강제로 옵사이드에 걸렸다고 봐야죠. 엔지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손흥민을 받쳐줘야 할 공격진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디슨 복귀할 때는 손흥민이 또 아시안컵 일정 때문에 토트넘에 없다는 것. 손흥민이 케인과 합작한 골 장면들을 보시면 항상 상대 수비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침투 타이밍도 자로진 듯 완벽합니다. 다만 옵사이드의 기준이 패스해주는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으로 잡다 보니까 손흥민이 잘해도 이 선에서 공을 늦게 주면 꽝이 되는 겁니다. 어제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손흥민은 단순히 슈팅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주장이고 팀의 최고참이고 에이스임에도 최전방 압박을 가장 성실하게 하는 선수라면서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평점 주는 영국 매체들은 골을 못 넣었다고 어이없게 낮은 점수를 주기 일쑤고 열심히 압박해서 공을 뺐으면 동료들이 부정확한 슈팅으로 다시 기회를 날려버리고 환장하겠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처럼 모든 슈팅 기회를 전부 다 손흥민에게 몰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손흥민이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그러나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손흥민이 득점 순위 3위인 선수가 슈팅을 한 개밖에 못하고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은 존슨과 14경기에서 무득점인 포로가 5개씩 때리는 건 분명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토트넘이 첼시전부터 계속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던 메이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는 싹 다 졌죠. 첼시전 선제골 클리셉스키, 울버햄튼전은 존슨, 아스톤빌라전 로셀소, 그리고 이번 로메로까지 최근 5경기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은 맨시티와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역전패로 손흥민이 아닌 선수가 먼저 골을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계 매체인 옵타에서는 이번 패배 이후 토트넘이 리그 최초의 기록을 썼다고 했는데 토트넘은 5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하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팀이다.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서다가 3연패를 한 것도 최초다라면서 정말 굴욕적인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인 후스쿼드닷컴에 따르면 토트넘이 홈에서 3연패를 한 건 16년 전인 2007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네요. 이게 과학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와 아닐 때 홈경기장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은 정말 토트넘의 상승세는 무조건 손흥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햄의 마크가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엔 전반에 손흥민에게 패스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솔로몬 교육하고 브리아니엘 교육시키니까 이제 존슨도 교육해야 하고 손흥민 개인 레슨 없이도 될 만한 레벨 한 명만 좀 데려옵시다. 한편 손흥민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비하인드 커트를 보니까 손흥민이 벤치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던데요. 손흥민은 등뼈 쪽에 강한 태클이 있었고 의료진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부디 미안한 얘기지만 뉴캐슬전 손흥민 꼭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 엔지 감독이 드디어 불만을 표출한 만큼 선수들이 크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감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 2% 아쉬웠던 이번 사건을 뉴캐슬에게 제대로 복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에게 좀 패스. 이상 hin수염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